너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한 문제인 거라. 면접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역시 취업이라는 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문 읽긴 하는데 무시해요. 표를 그리면 그 표 완성하는데 매몰되기 때문에 표를 다 완성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러고 보니까 뭘 물어봤더라? 이러면서 발문으로 올라간다. 취준생 여러분들, 인적성 전문가분을 제가 한 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PSAT 강의하고 있는 인사이트 상황 판단 성인경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네. 인사이신가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인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PSAT에서만큼은 제가 이제 인싸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피셋도 그렇고 인적성도 그렇지만 풀어야 할 문제와 풀지 않아야 할 문제를 잘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접근하기 쉬운 문제가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눠지게 마련이거든요. 일단은 시험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시험 직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버리고 어떤 문제를 이제 취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유형별 정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정답률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형별 정답률을 기초로 해서 어떤 문제를 버릴지 어떤 문제를 가져갈지를 생각을 해서 시험장 가서 이제 그 유형이 나오면 이제 패스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춤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해야 된다.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미리 기준을 세워놔야 사실 시험장에 가서 이걸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 해볼 건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인적성 검사.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찍는 게 나을지 빈칸으로 비워두는 게 나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보는 인적성 시험마다 찍었을 때 감점이 있는 시험이 있고요. 감점이 없는 시험이 있어요. 기대값이라는 걸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점이 있는 시험들은 찍으면 찍을수록 기대값이 마이너스로 가요. 찍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찍지 말아야겠죠. 저는 강의에서 이런 유머를 해요. 이미 실력에 충분히 자신이 있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남들과 좀 평등해진다. 이런 분은 찍으셔도 돼.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감점이 없다면 기대값이 무조건 양수겠죠? 그렇죠. 그럼 다 찍으셔야죠. 여기서 찍을 때 살짝 팁을 드리자면 번호 개수를 빨리 세세요. 눈으로 확인을 해. 그러다 보면 없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걔로 밀어주세요. 그게 그나마 기대값이 높아집니다. 저도 강의 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이제 어느 한쪽으로 정답을 몰았을 때 정답을 몰아서 찍은 사람이 유리해지면 안 되는 거라서 정답의 분포를 좀 이제 고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찍더라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좀 높여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편이다. 독해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한 문제인 거라 이게 사실은 참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해라고 하는 이제 이름 또는 이제 그 단어 안에 약간의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면에 이제 글이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막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뒤에 있는 걸 가져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배경 지식을 과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적성 검사 그리고 이제 PSAT, NCS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데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독해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진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면 독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혀 있는 그대로를 읽어야 되는데 적혀 있는 그대로는 읽지 않고 자꾸 무슨 선입견과 편견이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출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혼자 저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이 문장이 그렇게 안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의미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냥 같이 차분하게 끊어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독해력의 가장 이제 근저는 적혀 있는 그대로를 읽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면접관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이해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역시 취업이라는 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문제 해결 파트와 자원 관리에서 시간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요것들에서 시간 소모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제가 강의하는 이 상황 판단 영역,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그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이런 쪽이 확실히 좀 이제 그 문항당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강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제 다른 시험이랑은 좀 달리 이 상황 판단에서는 발문이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발문이 평범하다는 그런 경우는 그냥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X만 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그 발문에서 물어보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대답하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발문에 집중해서 그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문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선택지나 보기로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가서 그 선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문에 집중을 하고 선지에서 힌트를 얻으면 지문을 약간 방향성 있게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문 읽긴 하는데 무시해요. 발문을 무시하고 그냥 지문부터 열심히 읽어. 지문을 읽어봤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표를 그리면 그 표 완성하는데 매몰되기 때문에 표를 다 완성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물어보니까 뭘 물어봤더라? 이러면서 발문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발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발문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 해석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너네 선지에서 뭘 시키는지 읽고 나서 목적이라는 것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자꾸 이상한 데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시를 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부산을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부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펼쳐야죠. 일단 움직이죠. 여러분들 풀이 그쵸. 공식에 따르면 맞아요. 일단 움직이는 거야.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된다. 동쪽으로 갔어. 부산이 없네? 남쪽으로 가요. 근데 끝까지 갔으면 있었을 텐데 들 간 거야. 서쪽으로 한번 틀어봐야죠. 갔더니 없어. 동쪽, 드디어 도착했어. 도착하긴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실력은 실력대로 하나도 안 늘고 시간만 많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인적성 그리고 면접까지 다 네. 똑같은 건가 봐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저는 자료통역사랑 굉장히 상극인 줄 알았는데 평소에 하는 얘기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문제 풀 때만큼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성격은 완전 상극입니다. 평소에 상종하기가 힘들어요. 예. 다음 질문으로는 참거짓 문제 아시죠? 일명 논리 퀴즈라 부르는 거. 그 친구들이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거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논리 퀴즈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요? 그 논리 퀴즈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요령이 좀 부족하셔서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평가하는 진술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김은기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성인경이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제 말이 참이면 실제로 김은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 말이 거짓말이면 김은기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문장 하나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참거짓 문제를 포함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따져야 할 경우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진술은 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확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부터 찾아서 공략을 해 들어가시는 것이 참거짓 문제에서 시간 소모를 좀 줄이면서 정답으로 직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일단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진술을 찾아도 답이 곧바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진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진술들을 참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정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순이 있겠네요? 그렇죠.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전부 다 참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마디든 두 마디든 어쨌든 무조건 거짓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진술들을 모두 참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순 지점을 찾아서 들어가신다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공부해야 된다. 네. 저도 논리 퀴즈는 노가다를 했구나. 다 요령과 관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뭘 몰라서 못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 인적성 검사 또는 이제 PSAT, NCS와는 좀 이제 관점이 많이 멀어지는 거니까 관점과 요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수리 영역이 있잖아요. NCS에서 그 수리 그쵸. 영역에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또 뭐 특별하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수리 영역은 저희가 푸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과 머리를 잘 써서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아마 정답률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는 건 효율적인 풀이 방식을 쓰겠다는 건데 그 친구가 정답임을 확신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구했잖아. 사실 이 수리라는 게 별게 없어요. A 조건, B 조건, C 조건, D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D 조건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D 조건을 알게 됐잖아요. A, B, C, D를 다 넣어봐요. 정석적인 방법에. 그러면 는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요령껏 푸셔야 되는데 풀다가 내가 긴가민가한 애가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이걸 사용하면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긴가민가한 친구만 여러분이 조건을 진짜로 대입해 보세요. 정석적인 조건에 의해서 등호가 는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정답임을 확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시험에서 하시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령을 이용하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식을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리 영역과 또 관련이 있는 자료 해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그 자료 해석 영역에서 시간이 역시나 좀 많이 드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선 부분에서 제가 자료통역사라고 이름 지은 부분 이유가 숫자가 아니라 다른 걸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풀이를 총 4단계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료를 보는 거, 두 번째는 선지 또는 보기를 읽는 거, 세 번째는 그에 알맞는 정보를 찾는 거, 네 번째는 계산 및 정오 판단.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네 번째에만 집중하세요. 계산, 정오 판단. 그리고 얘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시간이 제일 많이 들 거라고 항상 망상하세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인간의 뇌는 어려운 거, 오래 걸리는 거를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전 되게 악취미가 하나 있어요. 상담을 온 분한테 시험지를 딱 드려요. 그리고 나서 풀어봐 하면서 이렇게 구경해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이 시간이 드는 건 3,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면요 3, 4번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라는 걸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정보를 찾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얘 연습하는 방법은요. 우리 언어 논리, 독해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해보자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지문으로 읽을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의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못할 거예요. 대신 그 내용을 잔상은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보기를 읽을 때 잔상을 기반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에서 자료를 볼 때 머릿속에다가 자료에 잔상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기를 읽을 때 그 잔상을 기반해서 어디쯤으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요 두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줄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갑자기 마음이 안도가 생겨요. 편해져. 그러면 계산도 빨라질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대신 앞에 있는 거 3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매우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같이 해봐야 될 이야기가 피셈 문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많이들 아시겠다시피 이제 PSAT가 NCS나 인적성 검사보다는 이제 난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PSAT 기출 문제 활용 방법은 일단은 이제 시중에 있는 NCS 문제나 인적성 검사 문제들로 여러분들께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 문제들로 쌓은 실력을 여러분들께서 PSAT 문제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왜냐면 이 PSAT가 앞서서 뭐 자료통역사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좋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로 실력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는 여러분들이 인적성 검사할 때 시간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피셋을 풀 때 당연히 시간을 측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셨으면 좋겠어요. 5급 문제 같은 경우는 90분을 제한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90번 타이머를 하나 두세요. 여기서 타이머라는 건 시간이 점점 내려오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는 시간이 점점 올라가는 스톱워치를 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90분까지 제한이 됐을 때 내가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푸세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두면서 남은 문제들도 다 푸세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걸 다 측정하는 거예요. 실력에 대한 검토도 하는 한편 내가 문제를 진짜 다 풀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20대 청년분들한테 우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멘트가 또 있지 않겠어요? 파이팅 넘치는 분이 아마 뒤에 하시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방황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하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만 하려고 해도 되게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자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옷도 챙겨 입어야 되죠. 그다음에 뭐 밥도 챙겨 먹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챙길 게 되게 많은 게 취업 준비고 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방황이 헛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왔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합격을 하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응원 메시지를 세상에 제일 힘들어해요. 갑자기 그걸 저에게 뒤에게 떠넘기시다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딱 하나예요. 아마 엄청나게 실패할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근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잡으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강사를 데뷔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당연히 엄청나게 실패했어요. 여전히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래도 끊임없이 저를 다잡으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